재판소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형식은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갑습니다. 군무원닷컴 민족군무원학원 행정법 담당하는 임병주입니다. 자, 올해 행정법을 한마디로 이렇게 출제 경향을 압축을 해보면 상당히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공부를 잘 정리를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득점을 하시더라도 90점대가 고득점이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셨으면 82에서 88 이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이제 점수가 나오시면 이거 좀 곤란한 상황이죠.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시면 이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법령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우리가 행위시법주의 이렇게 가지고 원칙적으로 서구입법이 금지된다 이렇게 했어요. 행위 당시에 국법 당시 행위라면 국법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헌법 13조 요즘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되는 조문입니다. 이 서구입법 금지 조항인데 이 원칙에 따라서 변경 전 발생했던 국법 당시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변경 후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 구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이게 원칙적인 효력의 발생 효력범위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3번 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 우리가 이제 소급입법 금지는 진정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이렇게 했죠. 국법 당시에 종료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신법을 소급 적용하지 마시오. 이게 소급입법 금지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해서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이고 만약에 국법 당시 시작됐지만 신법 효력일을 기준으로 계속 진행 중이다. 효력이 이제 종료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다가 신법 이후에 효력이 종료가 되면 우리가 종료 시에 신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진정 소급입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문장도 맞는 말이죠. 자, 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국법 당시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국법 신뢰보호 이익을 이유로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진정 소급입법은 아직 종료가 안 됐으니까 국법의 신뢰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법을 적용해도 신뢰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도 국법 당시에 어떤 신뢰를 보호할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신법 적용하는 게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해 보시면 진정 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신뢰보호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신뢰보호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문장이 틀린 말이죠. 우리 행정법은 항상 이익형량의 문제로 푼다 이렇게 했어요. 때로는 부진정 소유법이라도 이 국법의 신뢰 보호가 더 이익이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신법 적용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평상시 우리 그 진도별 문제도 그렇고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많이 함께 했던 문제죠. 자, 2번에 보시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인데 제가 이 문제풀이를 할 때 이 분야가 우리 행정입법에서도 굉장히 지금 출제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법규명령으로 보냐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보냐 이걸 판례를 정리를 해 주셔야죠. 자, 일단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법규명령 위임입법의 형식은 이게 한정적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예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법률이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면 안 되겠죠. 그럴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더라도 이게 국회 입법원칙과 상치되지 않습니다. 허용된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 법률 입법 위임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헌법상의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게 바람직해요. 다만 이렇게 이제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 입법할 때는
이런 사안이 돼야 됩니다. 전문적 기술적 사항으로 법규 명령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죠. 그리고 이 경미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불가피하다. 여기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맞게 되겠죠. 자, 3번. 법률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입법임하는 경우에 당연하죠. 우리가 포괄이임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때도 포괄이임 금지 원칙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점이 되겠죠. 자, 4번에 상위법 위임에 의해 정해진 행정규칙은 위임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 위임도 있고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니까 상위법과 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법규성을 띌 수 있어요.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 명령에 효력을 갖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우리 행정행위 중에 인가가 있는데 이 인가 같은 경우에는 의의로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들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한다. 이게 인가의 의의죠. 그래서 이게 보충적 완성행위다 보니까 기본행위는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 흠이 있다. 자, 적법한 기본행위는 다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인가도 이것도 처분이기 때문에 인가가 위법이라면 인가처분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렇게 큰 의의를 둘 필요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혼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계약에 대한 인가니까 인가 논리로 푸시면 돼요. 인가가 기본행위 기술도입 계약을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기본행위인 요 계약이 해지가 되면 자,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하는데 기본행위가 지금 없습니다. 효력이. 그러면 인가는 독자적으로 효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동으로 인가는 실효가 되는 겁니다. 따로 행정청이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 말이 틀렸죠. 처분청의 직권 취소에 의해 소멸한다. 이 문장이 틀린 말입니다. 인가는 보충적 행위니까 독립적 효력이 없어요. 기본행위가 효력이 소멸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될 겁니다. 자, 3번도 이런 법이 어떤 법이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의의로 푸는 겁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 의무 양도 양수 이런 것들이 기본행위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가를 했는데 인가가 돼야 효력이 완성이 될 거예요. 효력 요건, 면허로 인한 권리 의무 양도 약정은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아무 효력 없다. 맞겠죠. 기본행위가 완성되려면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4번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자,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기본행위를 다투는 건 변론을 하고 자, 여러분들 인가처분이 적법해요. 많이 봤던 문제죠. 위법한 행위를 다투었을 때 승소를 할 것이고 적법한 인가를 소송으로 제기해봐야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면 인가는 자동으로 실효되기 때문에 적법한 인가를 다툴 아무런 소액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면 기본행위를 다투는 것이고 이걸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뭐 전형적인 인가와 관련된 의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장이 길지만 인가의 의의만 잘 파악을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자, 우리 행정지도인데 자, 이 문제도 굉장히 평이한 문제고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적중 문제죠. 적중 문제. 자,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위예요. 권고 요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가 안 되지만 이런 문제죠. 행정지도가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갖게 된다. 그러면 이미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대상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토지거래 계약 신고를 할 때 자, 이 판례도 제가 이게 적중을 시킨 판례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도를 하는데 이 실제 거래 가격이 있는데 공시지가로 신고하라 이렇게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 자체가 잘못된 지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따라 신고를 했더니 이게 허위 신고가 된 거예요.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신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허위 신고가 됐다. 문제는 행정지도를 따른 이 허위 신고가 정당화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임의적이고 상대방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죠. 굉장히 유명한 판례고 기본적인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주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원칙적으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고 아무런 권리관계, 임의적이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행정지도는 항고송태 상대는 처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판례나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형식은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다거나 또는 이 행정지도를 어떻게 따르는가 시정조치에 따른 보고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수반돼버리면 그때는 공권력 행사로 보겠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과 헌재 입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문제죠. 이 대표적인 판례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결정 시정조치 공고를 했는데 공고입니다. 형식은 행정지도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고에 따라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사후조치가 수반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처분성을 인정한 겁니다. 항고송태 상대는 처분에 해당한다. 맞는 짐이 되겠죠. 자, 4번에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정되려면 당연합니다. 목적이 적법이 돼야 될 것이고 이 행정창행한 주식매각 종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정지도는 임의적이에요. 이 공고, 요청 이 정도인데 지금 보니까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겁니다. 그럼 이미 이거는 행정지도 형식이지만 위법한 행정지도가 되겠죠. 행정지도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주주들한테 주식 매각을 권고를 할 정도, 이 정도로 갔다면 모르겠지만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종용을 했다. 위법한 행정지도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 국가배상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이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판례 내용인데 자, 제가 문제 풀 때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않는 그런 판례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답은 우리가 아는 지문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지문들은 우리가 많이 봤던 판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2, 3, 4를 쉽게 내든가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1번에 현역 군인만을 국방부 보조기관, 차관보, 보좌기관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군무원을 여기서 제외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군무원은 사실 이렇게 군인하고 엄밀하게 신분 보장이 똑같다, 업무가 똑같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군무원을 제외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평등권 침해라는 헌재 입장이 나왔으면 그 위헌이 됐겠죠. 그렇게 봤으면 지금 이제 군무원 임명하신 분들은 저처 이제 막 보좌 참모도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등권 침해라고 봐야 한다. 이 판례가 틀린 판례입니다. 여기는 평등권 침해가 아닙니다. 자주 봤던 판례는 아니지만 2, 3, 4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처분청의 처분권한 의무. 자, 우리가 법원이 항고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요건에 해당하면 직권 조사를 하게 돼요. 법원에서 소송요건. 처분성이 인정되면 그러면 소송요건은 구비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청이 입증한다. 수없이 강조를 했어요. 직권 취소할 때 사유, 그 다음에 뭐 이익형량 했냐 안 했냐 이런 적법성 사유는 행정청이 입증하는 겁니다. 원고가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처분의 권한 유무 이게 뭡니까?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처분이 권한이 있어야 행정청의 권한이 있어야 적법이 될 테니까 이게 이제 적법성 문제죠. 적법성. 그래서 여기는 입증에 관한 문제고 처분청 입증을 해줘야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요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위임의 뜻이 뭐였어요? 이렇게 위임이 있게 되면 권한의 이전이다. 수도 없이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수임청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는다. 맞아요. 권한이 수임청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제 수임청의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이 문제도 이게 뭐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국가배상 문제 풀 때 위임 사무가 나오면 무조건 6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했어요. 위임. 그래서 위임 사무가 나오면 위임자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수임자도 배상 책임진다. 무조건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6조가 어떤 이유가 됐건 적용되게 돼 있어요. 2조, 5조, 6조가 무조건 위임 사무는 적용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 국가행정사무인데 이게 지금 위임이 됐죠. 자치단체장에게 기관인 됐다. 그런데 이게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해자는 위임자인 국가한테도 배상 청구할 수 있고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사무는 무조건 피해자는 선택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풀어라 그랬습니다. 2조, 5조, 6조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 4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지문들이고 1번인데 이제 막 이런 것도 이제 좀 순발력이죠. 만약에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했으면 뉴스에 대문짝이 났을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직접 이게 차관보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고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겠죠. 그렇게 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어요. 이 문제가 까다로운데 정답은 쉬워요. 정답은. 자, 여러분들 이 고유식별 정보는 뭐였습니까? 이 굉장히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수업 중에 기본으로 할 때 대통령령으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 소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업 중에 제가 뭐를 했냐면 여권번호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갖고 있죠. 이런 것들 또는 뭐 운전면허 번호 이런 것들이 고유식별 정보인데 1번은 맞겠죠. 근데 이 고유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돼요. 만약에 처리를 하려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암기를 하셔야겠죠. 고유식별 정보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가 현저한 사생활 현재가 침해한 이런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별도의 동의나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요 2번에 보시면 요 말이 틀렸죠.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면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함께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문장이 틀린 말입니다. 이게 따로 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겠다라는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은 당연하죠. 이 고유식별 정보 이게 뭐 위조 변조된다거나 유출되면 안 되니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자, 4번이 좀 까다롭어요. 4번이 까다로운데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여기도 원칙 처리 금지입니다. 근데 제가 문제 풀 때 뭘 강조드리냐면 여기는 별도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리를 하려면 따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규정이 있거나 굉장히 급박한 생명신체 뭐 위해가 발생한 사안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 동의 외에 법에서 정한 이런 예외적 개인정보법에서 정한 예외적 인정 사유가 해당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별도 동의 있다고 해서 이건 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예시적인 예시 아니죠. 한정적인 그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러나 요 2번처럼 별도의 동의 이것만 잘 기억을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신뢰본칙인데 자, 여기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신뢰본칙은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한다. 이론적 근거로 한다라는 게 우리 다수학설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대법원은 실권의 법률도 그렇고 신뢰보도 그렇고 민법상의 신의성 실의 원칙이란 말을 자주 도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파생 원칙인 것처럼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장 때문에 이게 틀린 말입니다. 신뢰보 원칙, 실권의 법률은 우리 대법원이 신의성 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본다 이렇게 해요. 이런 문제들이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주의를 좀 요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1번처럼 일반적으로 신의칙설 또는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듭니다. 그리고 이 일반 원칙이지만 우리가 이 행정절차법이나 국세기본법의 관행에 대한 일반 납세자나 일반 국민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라는 근거가 있다 그랬죠. 자, 4번 조세법령 규정 해석 규정 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 자, 여러분들 공적견해 표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까? 뒤에 있을 후행조치와 관련해서 뭘 하겠다 안 하겠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명이 있어야 돼요. 표명. 법령 자체는 아직 그냥 일반 추상적 효력일 뿐이지 그 자체가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표명이 있는 건 아니죠.
뭔가 법령이 뭘 유도했다가 개정됐다거나 이럴 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행정관청이 뭘 해야 돼요? 이 법령에 따라 뭐 비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의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8번을 보시면 정보공개인데, 자, 이 문제도 사실은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였어요. 1번에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하는 자는 당연히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문서로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고 구술로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구술로 청구했을 때 담당 직원이 면전에서 작성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저 2번 맞는 말이겠죠. 자, 이 기간을 꼭 외우시라 했는데 청구권자가 자기와 관련 없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도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면 요 공공기관이 3자에게 이걸 외우시라 했죠.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3자가 이 통보를 받고 비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아니면 공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3자의 어떤 비공개 요청에 구속을 안 받기 때문에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3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를 하시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기간 문제입니다. 자, 3자는 이렇게 지체 없이 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 이 문장이 틀렸죠.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해줘야 됩니다. 되게 3일하고 요 지체 없이를 이렇게 뒤바꿔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7일로 함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말입니다. 3일 내입니다. 자, 4번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면 공개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3자는 아니 내가 지금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를 했다, 공개 결정했다. 그러면 불복을 할 겁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9번 통고처분인데,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이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안인데, 자,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자주 보지 않았던 판례가 출제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맞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문제를. 자, 일단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풀었던 거죠. 이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거기에 강제성을 갖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 범칙금 통보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해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해요. 그리고 형사소송으로 이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했죠.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 상대방이 임의적 승복입니다. 굳이 행정청의 통고처분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고발을 한다 이렇게 했죠. 수사기관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형사소송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걸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겠죠. 행정소송 대상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자, 4번에 자, 우리가 이 통고처분할 때 통고처분 사건은 행정청의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통고처분을 할까 말까 이 자체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재량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바로 검사한테 즉시 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고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이 되면 수사 절차 그리고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이 돼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났어요. 통고처분은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이렇게 실은 연결되는 판례인데, 자, 우리가 이제 2, 3, 4번은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통고처분에서 제가 이 예상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했었고 동영에서도 많이 풀었었고, 이 문제는 2, 3, 4번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1번이 그러면 이제 틀렸죠. 되게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1번은 많이 봤던 판례가 아닙니다. 자, 문제는 이 국세청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버리면 더 이상은 통고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수사가 이제 진행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이제 형사재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한 후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행정청이 고발한 후에는
범칙금부가 통고처분할 권한이 상실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했다면, 통고처분했다면 권한 없는 상태에서 통고처분했기 때문에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범칙금을 내더라도 무효인데 냈으니까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고발 후 통고처분했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다 보니까 범칙자가 이걸 이행했다.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고발은 있고 형사 절차가 진행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해서 위법이다 틀린 말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통고처분이 무효고 범칙금 납부해봐야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고 이미 통고처분은 권한이 상실됐기 때문에 고발은 됐고 형사 절차가 진행돼도 이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요 판례인데 이건 자주 보지 않았던 판례예요. 여러분들이. 다만 이제 2, 3, 4가 확실한 게 많이 봤던 지문들이죠.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시면 통치행에서 봤던 문제입니다. 긴급 재정경제명령 통치행위로 보는데 다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할 수 있다. 지금 이런 판례죠. 그러니까 1번 맞겠죠?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다. 그러니 통치행위 2번. 다만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의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이 기본권적 가치 요 한계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이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 이게 이제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이 말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요. 대상되지 않는다. 들렸죠? 자, 11번에 보시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중 대법원 판례와 내용이 다른 건데 자, 보세요. 국립대학의 장에 의해 임용된 조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판례 기억나시죠? 국공립대학의 그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항고소행 대상되는 처분이다. 뭐 이런 건데 그 말은 이게 공법상의 신분관계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소속이 국립대고 이제 국가로부터 급여 등을 제공받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되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되니까 당연히 공법관계겠죠. 이 공법상 근무가 아닌 사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예, 틀린 말입니다. 이 답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행정규칙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규칙이라도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될 테니까. 만약에 상위법을 위반했다면 이 행정규칙은 아무런 효력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 이런 것들이 또는 내부적 효력 인정 안 되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그래서 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3번 보시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자, 우리가 이 공법상 계약에서 굉장히 많이 풀었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징계 처분이 아니에요. 계약관계 종료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맞겠죠.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의 성격을 갖지 않습니다. 자, 공무원이 당연퇴직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법률에 따라 신분관계가 자동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발령 통보를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신분관계가 종료된 게 아닙니다. 이미 법령에 따라 당연 신분관계는 종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발령 통보는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문제 정도 빼고는 그렇게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보이진 않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12번. 이게 문제인데 항상 문제 풀 때 자주 안 봤던 지문이 나오면 나머지 지문을 보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실은 그 사안인데 우리가 병역법은 따로
정리를 안 했었죠. 병역법은. 일단 보시면 그 1번 지문에 우리가 이 입영 기피가 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병역법 보니까 입영 통지서를 이제 3일 받았는데 3일이 경과해도 입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3일 정도 입영 안 한 거 가지고 입영 기피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죠. 몇 개월 동안 입영을 안 하고 도망다녔다, 도주했다 막 이러면 모르겠지만 3일 정도 가지고는 입영 기피로 보질 않아요.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으니까 수령 거부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판례가 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 기피 이걸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2번. 자, 현역 입영 통지서인데 자, 우리 과세 처분도 그렇고 다 이게 침익적 처분이죠. 침익적 처분은 설령 상대방이 이 사유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송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처분 사유를 알고 있다 해서 송달 안 하고 그러면 처분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 그래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병역 의무자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송달은 해줘야 돼요. 맞겠죠? 자, 3번에 보시면 현역 입영 대상자인데 현실적 입영을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협의소익에서 많이 풀었었어요. 협의소요. 협의소익. 자, 입영을 했는데 만약에 자진 입대를 했다면 소익이 없는데 강제 입영을 했다면 여전히 현역병 이 대상 처분 취소를 하면 다시 나와가지고 재신체 검사 받아서 다른 처분을 받을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 입영이 됐다면 소액이 있다. 이렇게 본 판례죠. 자, 근데 이제 4번이 문제입니다. 4번. 하자 승계는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될 판례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자 승계.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무슨 문제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수업 중에 굉장히 강조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하자 승계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은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판례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보충력 편입 처분과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 하자 승계 인정이 안 돼요. 이거는 외우시고 있었어야 돼요. 인정이 안 된단 말은 두 개 처분이 서로 목적과 효과가 별개 목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이게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서로 별개 목적의 독립적 처분이에요. 그래서 하자 승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충력 처분이 불가증력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 이걸 가지고 소재기에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틀렸죠. 굉장히 많이 암기했고 강조했던 판례들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자주 풀었던 정답이 있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1번 지문 때문에 멘탈이 붕괴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3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수 당사자 공동으로 행정절차인데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동형 모의고사 때 제가 이 유사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이게 대표자를 선정을 했다면 당사자들은 자기가 대표자 선정했으니까 대표자 통해서만 행정절차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행정청이 요 대표자가 다수면 한 명의 대표자에게 어떤 절차상의 행위를 했다면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데 다만 통지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통지는 대표자 전원한테 통지를 해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꼭 암기를 해주시자 이렇게 했어요. 자, 요 4번에 보시면 1인에 대한 행정청 행위는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왜? 대표자가 당사자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 통지만큼은 대표자 1인에게 했다고 해서 전원에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대표자 전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는. 그래서 이게 틀린 말입니다. 1인에 해도 효력이 있다. 통지는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14번의 1번도 적중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출제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외우시라 그랬죠. 항고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암기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사례냐면
이 수용자에 대해서 접견 내용 녹음 녹화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수용자는 어떻게 됩니까? 접견할 때마다 옆에 교도관이 이걸 녹음 녹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접견을 받을 권리, 이런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자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우리 행정 지도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런 거 기준을 잡으셔야 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시정 조치를 명하는데 나중에 이 지시사항에 따라 어떻게 시정했는가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 보고 때문이라도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형식이 어떻게 됐건 일종의 강제성이 수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처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정 지시했고, 자, 요 말. 그 결과를, 이게 시정 조치 결과죠. 그 결과를 관계 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럼 이것 때문이라도, 이 보고 때문이라도 다 이걸 따라가게 돼요. 이럴 때는 항고소송 대상자는 처분이 되는 겁니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3번. 자, 이 수용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제적 아닙니까? 이게 지시 아닙니까? 지시. 그죠? 이런 것들도 이게 특별권력 관계죠. 이 교도소와 재소자 관계.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이 특별권력 관계에 대해 행위를 하더라도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다. 맞는 말입니다. 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인데 압류처분. 자, 이것도 처분이죠. 이 압류가 뭐예요? 이 체납자로 하여금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보존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빼돌리지 마라. 이렇게 처분금지 명령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압류도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입니다. 맞죠? 네, 2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잘 힌트를 찾으셨으면 풀 수 있었어요. 그렇게 외웠었죠. 지도의 형식이지만 사후조치 보고 이런 것들이 수반되면 처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15번에 보시면, 자,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우리가 자주 다루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 1번에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은 거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배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비례원칙 할 때 그런 거 보셨죠? 환경보호의 공익이 사익침해가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더구나 지금 방사능 오염물질 아닙니까? 이럴 때는 모르고 유통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유통자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게 이제 틀린 말인데. 자, 그럼 이제 2번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토양, 토지 아닙니까? 토지. 토지를 폐기할 수 있을까요? 토지. 오염물질을 폐기한다. 이건 가능하겠지만, 소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폐기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이 토양, 이런 토지가 과연 폐기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정화를 시켜야죠, 정화. 토지는 오염이 돼 있다면 정화를 시켜줘야지 이걸 폐기시킨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토양은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이 오염 토양이라고 해서 동산이 아니죠. 부동산 아닙니까? 토지는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그래서 나아가 오염 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투기나 폐기 대상 된다 할 수 없다. 폐기 대상이 아니에요. 폐기가 될 수가 없죠. 토양은 정화를 해줘야지.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개념상의 문제죠. 개념상. 자, 3번.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격 통보입니다. 그런데 처분서를 보니까 이게 어떤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처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행정청은 그 처분하게 된 판단 근거 자료 등을 제시해서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분명히 해줘야 될 겁니다. 자, 4번. 불법행위로 영업을 중단을 받았습니다. 손해가 생겼겠죠. 영업 중단 처분 때문에 손해를 구할 때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 원래 이런 이익은 배상금 산정할 때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산정할 때 행정처분 때문에 얻게 된 이익은 공제가 되는 건데, 이와 별도로 영업중단과 상관없이, 자 보세요,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는 비용. 자, 이 중단 때문에 영업을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이 되겠죠. 손해 발생에. 그래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자, 16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자,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제가 이 처벌하고 제재 처분하고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면허 취소하고 형벌 부과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형벌을 부과할 때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러나 이 제재 처분은 위반행위 있다면 가능한 것이고, 고의과실 없더라도 제재 처분을 가할 수 있어요. 과징금, 가산세, 영업정지, 허가취소, 위반행위 있다면 부과하는 것이고, 고의과실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면,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그러한 제재조치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제재처분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 형벌이나 과태료는 반드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뭐 제재처분 갈 때 반드시 형사처벌부터 해라, 이런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서, 여러분들 영업정지 처분할 때, 과징금 부과할 때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요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서 위반 사실을 들어 처분했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꼭 형사판결을 받아야만 제재처분을 가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자, 3번. 제재처분은 권익침해 효과를 가져오므로 철회권 유보되어 있거나 법률 유보 원칙상 당연하죠. 수익적 처분을 허가 취소한다.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량권 발동 잘해야죠. 이 권한 행사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야 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자, 4번. 세무서장은 쭉 보시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을 했어요. 위반행위를 했죠. 그러면 우리 국세징수법에서 이 체납자에 대한 허가 등의 갱신, 허가 등의 근거법률에 따른 신규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관계행정처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어사업 제한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우리 행정심판법에서 우리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자, 이 행정심판법 외에 특별 어떤 행정심판이나 특별행정심판법을 제정이라든가 개정을 하려면 이때는 미리, 여기가 틀렸죠. 법무장관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돼요. 법무장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외우셔야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행정심판법이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행정심판도 개괄주의죠. 이 심판 대상이 개괄주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대통령의 처분 무작위는 특별한 규정 없다면 심판 청구가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이 대통령의 처분 무작위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행정청의 상급기관인데 어느 기관이 판단하겠냐, 그 말이죠. 이것도 우리 심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행정처의 뜻입니다.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 어떻게 됩니까? 이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처가 될 수 있죠. 지위가. 자, 18번에 행정소송 대상 처분인데, 자, 이 1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소송법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죠.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분했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처분했다면 위원회가 피고가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분했다면 이때는 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피고가 돼요. 자, 원래 이 처분의 피고적격은 실제 처분을 한 그 명의를 보는 겁니다. 누가 권한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 명의를 보는데,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했다면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가 피고예요. 위원회도 행정청이니까. 그런데 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노동위원회법에서 예외적이라 그랬죠. 중앙노동위원회만큼은 위원회가 처분하면 위원장이 피고예요. 그걸로 풀면 돼요. 1번을. 이 조문을 모르시더라도 지금 보면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불려가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여기가 틀렸죠. 고용부 장관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재심 송달서는 위원회 명의로 갔겠죠. 그런데 장관이 아니죠. 장관이. 자, 2번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 의결. 이것도 처음이죠. 의장의 신분에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의장은 권한이 정지되는 겁니다. 처분성 인정됩니다. 자, 원래 이 조례는 행정입법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은 일반 추상적 효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행위, 처분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데 처분법규가 있다 그랬어요. 처분법규. 이런 거죠.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처분법규 아닙니까? 이럴 때는 조례라도 항고소송 대상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 논리 그대로 한다 그랬죠. 대통령령이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것도 처분. 뭐 부령이, 고시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4번. 그렇게 제가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고시는 성격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법규명령 성질을 띌 수도 있고 행정규칙 성질을 띌 수도 있고 처분이 될 수도 있는데, 시험용으로 처분고시 3개를 반드시 외우자.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그런 판례입니다. 이게 나오죠.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따라서 제약회사나 고시가 효력 발생하는 순간 행정청의 처분 필요 없이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등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쳐요. 그래서 처분고시입니다.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 3, 4를 제가 적중했던 문제예요. 2, 3, 4를. 1번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게 기억나시면 풀 수 있었겠죠.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소액인데 소음진동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문제는 이 허가 취소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런데 현재 이 배출 시설이 더 이상 이렇게 복구 등을 통해 가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설치 허가 취소 판결 받아도 어차피 이 시설 자체가 가동이 안 되니까 더 이상 허가 취소를 다툴 소이익이 없겠죠. 취소해봐야 시설 자체가 가동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소이익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번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부분허가입니다. 전체 허가기 전에 부분허가. 부분허가도 그 자체가 처분이지만 전체 허가가 나오면 전체 허가를 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고, 부분허가는 전체 허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부분허가를 다툴 소이익 없다. 그래서 보세요. 이 부분허가의 대표적 판례입니다. 부지사전 승인 처분, 부분허가. 원자력발전소 전체 허가하기 전에 부지 부분만 사전에 승인한 거죠. 나중에 건설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여기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전체 허가를 다투야죠. 더 이상 부분허가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고, 이미 전체가 나갔는데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틀린 말입니다.
많이 풀었던 판례고 기본 판례입니다. 자, 3번. 자, 이것도 우리가 소위할 때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법인에 대해서 소득 금액 변동 통제하면 그 변동된 소득액에 대해서 법인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처분입니다. 처분인데 이게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이 동시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득 처분 금액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감소가 됐단 말은 굳이 따로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감소돼 버리면 돌려받을 액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툴 이익이 없는 겁니다.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 그래서 소득금액 변동통지 취소를 구할 소위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 대집행. 철거가 끝났어요. 건물이 철거되고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대집행 절차 취소해봐야 이미 철거된 건물은 원상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소위가 없다 이렇게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재결자책 고유한위법인데, 자, 이 재결자책 고유한위법이 뭐였습니까?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만 있는 고유한위법입니다. 자, 이게 재결자책 고유한위법. 그럴 때만 재결 취소이 허용돼요. 자, 그런데 원처분에 없는 위법입니다. 원처분. 행정심판에만 있는 위법. 자, 이 권한 없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했어요. 행정청의 권한이 없다가 아니죠. 위원회가 권한 없다. 그러면 처분의 위법이 아니라 재결 자체 위법이 되는 겁니다. 심판 재결에만 있는 위법. 자, 내용상의 위법도 재결 자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인데, 자, 이해를 해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3자요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인데,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했고, 인용제기를 나왔어요. 그럼 인용제기를 났단 말은, 이 행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하게 이런 식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 인용재결은 원첨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한 것이다 하더라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처분, 이게 원처분이죠. 3자요 수반하는 요 행정이, 이게 지금 원처분인데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인용재결을 났단 말은 원처분이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처분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처분은 지금 없는 상태죠? 그 원처분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3자가 지금 심판 청구해가지고 내가 받은 처분이 취소했다. 그래서 다툴 게 뭐밖에 없어요? 원처분은 취소했고 이걸 소송으로 다투야죠, 이걸. 야, 왜 취소시켜? 재결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처분이 없죠. 원처분을 취소했고, 그래서 다툼의 대상은 취소 재결을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고 이럴 때는 소송 제기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뒷말 들렸죠. 이게 되더라도 주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죠? 틀린 말입니다. 4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에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 처분 자체 고유한 하자로서, 자, 재결의 이유 모순입니다. 재결의 이유 모순. 그러면 이제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될 수도 있겠죠. 처분의 위법이 아니라 재결할 때 심판위원회가 재결할 때 재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결이 나온 이유. 거기에 위법이니까 원처분이 아닌 재결 자체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위법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자, 그럼 이제 이게 재결 자체 위법이니까 소를 제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결 취소 소송에서 주장을 해야죠. 자,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 취소 소송,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은 재결 취소 소송. 근데 보세요. 뒷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맞아요. 왜 그래요?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니까 재결 취소 소송에서 위법을 주장해야지. 원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면 재결의 위법을 주장할 게 아니라 원처분만의 위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원처분만의. 여기 이제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을 알고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자, 여기도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공개 사유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됐다 해서 모든 정보가 비공개는 아니라 했습니다. 그게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꼭 소송 기록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일체 정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재판에 관련된 일체 정보, 이게 만약에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체 정보 또 모든 게 다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소송 기록이 아니라도 어떻게 됩니까? 소송 기록이 아니라도 재판과 관련된 정보인데 이렇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비공개가 될 수 있어요. 소송 기록이 아니라더라도. 자, 2번.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게 힌트죠. 구체적 사실이 변경이 안 됐어요. 이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법만 추가시켜요. 자, 우리가 소송 중에 처분 사유 근거 추가 변경이라는 게 있다 했습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그런데 기준이 뭐였냐면 그 추가 변경으로 인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으면 허용을 해줘요. 근데 여기는 사실관계가 지금 변경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조문만 추가한 거예요. 허용되겠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초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볼 수 없단 말은 새롭게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게 아니라 그냥 근거 조문만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으로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재판 중에. 자, 3번. 학교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 결정에 관한 회의록. 자, 제가 정보공개 설명할 때 비공개 사유 하실 때 이렇게 하랬죠. 의사결정 과정, 상해 정보, 과정, 심의 과정, 내부 검토 과정, 거기에 관련된 회의록. 이렇게 과정상의 정보들은 거의 다 비공개입니다. 거의 다. 거의 우리 판례가. 그래서 여기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 비공개죠. 틀렸죠.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우리 판례가 비공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이세요?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 이런 말 나오면 거의 다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런 구조입니다.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기준을 잡아드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2번 국가배상인데, 자, 우리가 이 2조상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이 돼야 됩니다.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평가. 그럼 이제 위법이죠. 이 거부가. 근데 여기에 따라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된다. 맞겠죠? 자, 우리 입법 부작위도 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입법 부작위가 되려면 먼저는 전제가 뭐였습니까?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헌법이 법률로 구체적 위임을 해줬다. 그러면 입법할 의무가 생기겠죠? 법률이 법규명령으로 위임했다. 입법할 의무가 생겨요. 만약에 위임을 했는데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입법 부작위하면 권력분립, 법치행정에 반하게 되겠죠. 법치주의에. 그래서 이렇게 특정 사항을 행정부로 위임했단 말은 그럼 위임에 따라 입법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행정부는 행정입법할 의무가 생기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권력분립 원칙, 법치유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여기도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유명한 판례죠. 유흥주점에 감금돼서 이렇게 윤락을 강요를 받다가 주점 화재가 났는데 피신을 못해서 다 이렇게 사망한 겁니다. 자, 문제는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갔어요. 단속을 갔는데 여기 보세요. 식품위생법상 취할 조치를 게을리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식품위생법과 화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소방공무원이 소방법상 취할 조치를 게을리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겠지만 식품위생법과 화재하고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 안 한 겁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법상 취할 조치를 게을리했다. 그럴 때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자, 4번. 법령 위반. 범위가 넓다 그랬죠. 형식적 법령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권력남용 또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인권 존중, 권력남용, 객관적 정당성 결여 굉장히 범위가 넓죠. 자, 23번 봅시다. 무효 취소 구별인데 우리가 이 사정 판결, 사정 재결은 처분 자체가 처분 당시 위법이 있지만 이걸 취소해버리면 공공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취소를 하지 않고 효력을 위법이라도 유효하게 유지시켜요. 유효하게. 예외적이죠. 사정재결, 사정판결. 근데 여러분들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죠. 당연 무효. 유지할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처분은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재결, 사정판결은 이렇게 취소가 되기 전까지 유효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자, 뭡니까? 처분이 무효인데 소재기를 뭘 했냐면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국민들은 처분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처음부터 명백하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효인 처분인데 소송을 취소를 제기한다. 법원은 허용을 해줍니다. 허용하되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은 구비하시오 이렇게 해요. 만약에 소송요건이 구비가 안 되면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각하. 자, 우리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요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나 필수적 심판 전치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 없고 필수적 심판이라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는 심판 전치 거쳐야 돼요. 왜 그래요? 취소소송의 요건은 구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틀렸죠.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무효확인 소송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는 적용이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죠. 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무효확인 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비판받나 했죠. 이게 왜 이게 문제가 생깁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청이 재처분 안 한다? 그러면 간접강제 해줘요. 취소 판결은. 그런데 막상 무효확인 소송에는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와버리면 여기는 무효확인 판결이 나와버리면 이게 준용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간접강제가 안 돼버려요. 취소보다 더 중대 명백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무효인데 간접강제가 안 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불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4번.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는 소송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소기한 제한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두 가지 제소기간 제한과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가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에는 적용이 됩니다. 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설명을 옳지 하는 건데, 자, 우리 이행강제금은 이게 일반법이 없다 그랬죠.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무 위반이 개별법에 근거 있다면 대체적 의무가 됐건 비대체적 의무가 있건 전부 다 허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대체적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했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선택할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현행건축법상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 이행강제금 다 되는데 사안에 따라 이게 둘 다 될 때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행정청이 대집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맞겠죠? 자, 2번. 이행강제금 부과는 강제집행이고 형벌이 아니죠. 그러니 강제집행과 처벌이 같이 된다 하더라도 이중처벌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요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 3번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 장래 이행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이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면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장래 이행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은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요 판례가 최근에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여러 시험에서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했어요. 지금 건축주가 잘못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이 말 시정명령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제 기회가 제공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제재가 아니라 했죠. 제재라면 이 부분은 뭐 고의과실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행강제 할 때.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면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따가 틀렸죠. 자, 이것도 적중 문제입니다. 제가 진도별 예상 문제에서 분명히 나올다 라고 해가지고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자, 4번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부과 전입니다. 이런 말이 중요하죠.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자, 제재를 하겠습니까? 강제집행입니까? 제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죠. 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시정을 한 거예요. 등기 신청 의무 이행했다. 그러면 강제집행의 목적은 달성됐죠?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못하는 겁니다. 부과 전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최근 판례들 중에 중요한 지문으로 판례로 구성한 겁니다. 그러나 미리 이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예상 문제집, 진도별 문제집에서 다 우리가 풀었던 사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번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 조문입니다. 자, 우리가 처분을 구할 때는 문서로 해야죠. 다만 예외 있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런 거 행정청이 그 방식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정했다. 그럴 때는 이걸 따라가면 돼요. 맞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라든가 처리기간 이런 것들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미리 편람을 갖춰서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문제예요. 신고도 그렇고 신청도 그렇고 어떻게 됩니까?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다면 바로 반려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보완부터 요구해야 되는데 그게 기소기구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그게 조문을 잘 보시라 했죠. 이런 지문들이 나올 때는 조문으로 낸다 그랬어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의무이고 행정청의 기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이 관계서류가 미비할 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요구했는데 구비를 안 하면 그때 반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을 다른 행정처에게 접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2020년도 행정법 기출문제인데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자,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려면 이제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 풀고 답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행정법 전반에 대해서 기본 이론 토대를 잘 잡아야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도 있고 판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면 거의 다 판례 위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몇 개 좋은 문제 빼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지금 올해부터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개가 될 때는 이런 문제의 이런 그 이의제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판례 위주로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해서 판례를 냈다, 판례만 외우겠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지문도 지금 굉장히 길어졌죠. 다른 직렬 시험보다 훨씬 지문이 지금 깁니다. 25문제 지문도 길고 그리고 강론 파트에 올해 특이하게 환경 파트와 병역
그쪽 파트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제가 강론은 눈을 강조드리지만 다 총론과 연결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 해설을 들으시고 행정법을 준비하실 때는 항상 이게 이제 급하게 막 공부해서 될 문제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합격이 돼야죠. 합격이 돼야 되는데 올해 그리고 새롭게 준비하신 분들 안 되신 분이나 준비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본 이론부터 기초를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학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